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영수 작가의 내일의 연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넌 정말 대단해. 그녀가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내가 믿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 내가 정말로 그러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에 대한 그녀의 애정으로 인한 왜곡된 시선 혹은 배려였을 뿐이라고 해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나는 그 시기에 그 말이 필요했고 그녀가 그 말을 제공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정영수 작가의 내일의 연인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한때 머물렀던 남현동 산자락의 조용하고 아늑한 빌라의 소유주는 선의 누나와 그의 남편으로, 두 사람은 그곳에서 5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한 뒤 파경을 맞이했다. 그 시기 나는 20대 후반의 대학원생이었고, 만에 하나 잘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싶은 미래에 대한 그럴듯한 전망도 없이 그저 온전한 현재자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오늘만 살고 있었다는 뜻이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뭐랄까? 부동산 시장의 침체 혹은 서울 사람들의 다세대 주택 비선호 현상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 5년 만에 내게 전화를 걸어온 선의 누나는 형식적으로 안부를 좀 묻는가 싶더니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난데없이 이렇게 말했다. 정하나, 너는 빌라 말고 꼭 아파트 사. 나는 밑도 끝도 없는 그녀의 말에 이 누나가 회사 관두고 아파트 분양 사무소라도 차린 건가? 요즘 떴다방 같은 거라도 하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곧이어 다음과 같은 말을 해서 나를 혼란에 빠뜨렸다. 나 이혼해. 아니, 이미 했어. 지금의 나라면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두 문장에서 연결점을 찾아내 그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차렸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세상 경험이 일천했던 그때의 나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다. 내가 뜻을 캐치하지 못하자 그녀는 조금 머뭇거리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급히 집을 팔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빌라라서 안 팔리는 것 같으니 팔릴 때까지 집을 대신 봐달라는 것이었다. 이혼 신청 후 재산 분할을 위해 곧바로 집을 내놓았지만 숙려기간이 다 지나도록 팔리지 않았다고 했다. 선의 누나는 먼저 방을 구해 나간 전 남편을 대신해 그동안 혼자 집을 지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공유했던 삶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집에 머무는 일에 지쳐버렸고 결국 본가로 들어가기로 했다는 말이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안 나가던 집이 사람까지 안 살면 어디 나가겠니? 그러니까 매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화분에 물도 주고 누가 집을 보러 오면 문이라도 열어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침 그 집이 네가 다니는 학교랑도 가깝고, 너희 어머니한테 들어보니 너 요즘 공부한다며? 그 다음에 그녀가 하고 싶었겠지만 생략한 말은 듣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즘 특별히 바쁜 일은 없을 거 아니니? 였을 것이다. 사람들은 소속을 가진 인간 중에 대학원생이 가장 한가하고 하찮은 부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어쨌든 5년 전 결혼식 이후로는 완전히 감감무소식이어 놓고는 느닷없이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게 좀 괘씸하긴 했지만, 그 무렵 막 지원과 연애를 시작해 나만의 공간이 절실했던 나에게는 썩 나쁜 제안은 아니었다. 나쁜 제안은 아니라니.
사실 오래전부터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벗어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던 나에게는 그 정도가 아니라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다. 거기다 그렇게 되면 경기 남부에서 서울까지 통학하던 나는 길바닥에 내버리던 이동 시간을 매일 1시간씩은 단축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혹시 제안을 취소할세라 전화를 받고 일주일도 채 지나기 전에 옷가지 몇 벌과 필요한 책들만 챙겨서 빨리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 집은 경사로에 위치한 작은 빌라촌의 끄트머리에 있었다. 그 말은 선의 누나의 집이 가장 높은 곳에 있었다는 뜻이다.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그린 힐이니 힐사이드니 동양 힐스빌이니 하는 이름이 붙은 빌라를 100개쯤 지나쳐야 했다. 그래도 도착하고 보니 때마침 집 주변에 몇 그루 있는 목련이 만개해 보기에는 그럴듯했다. 집 옆에는 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부근에서는 꽤 인기가 있는 등산로가 시작하는 곳이었고 반 시간 정도 들어가면 규모는 크지 않지만 나름 분위기 있는 사찰까지 있었다. 그곳은 그때까지 내가 평생을 살아왔던 곳과는 영 딴판의 동네였다. 나는 지저분하고 번잡스러우며 좁은 골목들이 버려진 그물처럼 엉켜있는 곳에서만 살아왔던 것이다. 그곳은 작은 동네치고는 길이 널찍했던 데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플라타너스가 심겨있기까지 했다. 나는 금세 그 동네가 마음에 들었다. 그곳까지 올라오는 지옥 같은 경사로가 없었다면 더 좋을 뻔했지만 메모해온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그 집에 들어섰을 때 나는 조금 놀랐는데 집 안의 풍경이 예상한 것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상상했던 것은 아니지만 막연히 황량한 느낌을 주는 공간을 기대 혹은 각오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마침 오후에 노란 햇빛이 거실에 한가득 쏟아져 들어와 있어서였는지 집은 아늑했고 잠시 산책 나간 집주인이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생활의 온기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두 사람이 집을 나갈 때 그곳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전혀 챙겨가지 않은 모양이었다. 6인용은 되어 보이는 커다란 우드 슬랩 식탁이며 드럼 세탁기는 물론이고 전기 오븐, 무선 청소기, 블루투스 스피커, 헤어 드라이어. 덕분에 내가 챙겨온 것까지 드라이어는 2개가 되었고 필요한 건 뭐든지 다 있었다. 심지어 서재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방에는 적어도 수백 권쯤 되는 책이 원목 책장에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선의 누나는 전화로 생각보다 많은 거실과 베란다에 있는 화분들을 관리할 때 물은 대야에 하루 이상 받아놔야 하고 그것도 그냥 주기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잎이나 흙을 만져보고 식물들의 상태를 가늠해 봐야 하며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면 집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도 그렇지만 누군가가 왔을 때 집안의 모든 전등을 켜두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각종 전자기기들의 사용 방법 등을 알려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여기 있는 물건들은 다 이대로 둘 거냐고 물었다. 응,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올 거니까 그냥 네 집이라고 생각해. 선의 누나는 이렇게 대답했고 그렇게까지 말하니 일단 안심하고 정말 내 집처럼 생활하기로 했다. 나는 며칠간 집안에 틀어박혀 시간을 죽이며 나름의 적응기를 보냈다. 막 새 학기가 시작된 무렵이었기 때문에 느슨해진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둘 필요가 있었다. 그 집에서 지낼 때 나는 익숙한 느낌과 생경한 느낌을 동시에 받았는데 그건 그 집이 절반은 선의 누나 것이었고 절반은 5년 전 결혼식 때
멀찌감치서 잠깐 얼굴을 본 것 외에는 아는 바가 없는 남자의 소유였기 때문이다. 결혼한 뒤로는 어쩌다 보니 연락 두절과 다름없는 상태로 지내긴 했지만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선의 누나의 집을 내 집처럼 드나들곤 했던 것이다. 그녀는 내 어머니의 친한 친구의 세 딸 중 하나로 나보다 6살이 많았으며 우리 형제와 그들 자매를 통틀어 가장 연장자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그녀가 우리의 보모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키가 크고 똑똑했으며 때때로 또래 아이답지 않은 카리스마를 발휘해 우리를 휘어잡아 부모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았고, 그래서 어머니들은 우리 모두를 그녀의 지휘 아래 한 집에 몰아넣고 편히 외출하곤 했다. 우리는 내 형과 선의 누나가 각자의 가정을 마련해 분가하기 전까지 한 동네에 살았는데 몇 년간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놓인 집에 살기도 했을 정도였다. 그런 이유로 그녀와 나는 의도치 않게 서로의 일생을 지켜와 본 셈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선의 누나의 어린 시절 꿈이 영부인이었던 것, 학창시절에는 일본의 비주얼 록 밴드에 미쳐 전국 팬클럽 회장까지 했던 것, 대학생 때는 연극 배우가 되고 싶어 했으나 중요한 순간에 대사를 잊어 공연을 망친 이후로는 무대 공포증에 걸려 연극 이론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 일 등을 알았고, 고등학교 시절 PC통신 동호회에서 알게 된 첫 번째 남자친구 이후로 어떤 남자들을 만나왔는지도 세세히 알고 있었다. 특히 결혼 전 그녀가 만난 마지막 남자친구와는 우리 가족 모두 꽤 가깝게 지낸 편이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선의 누나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그가 항상 그녀의 곁을 지켰기 때문이었다. 그 사고로 말하자면 정말 끔찍한 사고였다.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어김없이 실제로 몸에 소름이 돋곤 하는데, 어쩌면 내가 실제로 겪거나 목격한 게 아니라 전해 들은 이야기여서 더 유별나게 반응하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마치 옆에서 직접 목격이라도 한 것처럼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생생히 그려낼 수 있었다. 그건 내가 아는 사람이 겪은 일 중 가장 황당한 사고였고, 선의 누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녀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을 일이었다. 아니, 그녀가 아니더라도 누가 자기 방 창문에서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 넘어가려다 추락하는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겠는가. 그녀는 그 순간에는 아무 문제 없이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고 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만큼 두 건물이 가깝긴 했다. 거기에다 선의 누나는 중학생 때 학교 대표로 육상대회에 나갈 만큼 운동 능력이 좋기도 했고,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는 데 있었다. 선의 누나가 그런 무모한 짓을 하게 된 연유는 너무나도 사소해서 웃음이 나올 정도였다. 이미 친구들과 한잔을 하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취해 자정을 넘겨 집에 들어온 날, 또 다른 친구들이 그녀를 호출했는데 그녀는 나가고 싶기도 했지만 거실에서 곤히 자고 있는 어머니를 깨우고 싶지도 않았다고 했다. 효심에서 비롯된 세심한 배려가 선의 누나를 두 빌라의 좁은 틈 사이로 무려 4층 높이에서 곧장 바닥으로 떨어지게 한 걸 생각하면 운명의 잔인함에 겸허해지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어쨌든 그녀는 그 사고로 두 다리에 심각한 복합 골절상을 입어 1년간의 입원 치료 끝에 퇴원을 하고도 몇 년 동안 외출할 때마다 목발을 이용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때 이건 선의 누나도 분명히 인정한 사실인데, 우리 가족이 조인성이라고 불렀던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아니었다면
선혜 누나는 그 시기를 훨씬 더 불행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조인성을 닮았던 건 아니었고 공통점이라면 키가 컸다는 것 정도? 그 청년이 규모는 작았지만 어쨌든 대학로에 소극장을 보유한 극단에 정식으로 소속된 배우였다는 점. 그리고 성이 조씨인데다가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과 그들의 보호자들도 인정할 만큼 출중한 인성의 소유자였다는 점을 고려한 일종의 예우 차원이었다고나 할까. 날카로워 보이는 첫 인상과는 다르게 유난히 당근 주스를 좋아하는 순박한 청년으로 내게 기억되어 있는 그는 제 3자가 보기에도 앞날이 걱정될 정도로 매일같이 선의 누나를 보살피러 왔다. 그래서 종종 병문안을 갔던 나도 자연스럽게 안부도 주고받고 세상 사는 이야기와 연애 이야기도 종종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변 사람 모두를 경악시킨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선의 누나가 병상에서 일어나고 적어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조인성과 헤어졌으며 그리 오래지 않아 다른 남자와 결혼 발표를 했던 것이다. 그 충격이 어느 정도였냐면 선의 누나의 어머니도 자신의 딸이 한 선택에 실망한 나머지 결혼을 반대하며 알아 누웠을 정도였다. 거기다 공교롭게도 그녀가 새로 만난 남자가 조인성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탓에 그렇게 자신을 아끼고 보살펴준 착한 남자를 차버리고 돈 많은 남자한테 간 피도 눈물도 없는 년이라는 내 어머니의 험담까지 들어야 했다. 잠시 속도 위반 혐의가 수면에 오르기도 했는데 곧 그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의구심 혹은 호기심에 내 알바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선의 누나는 누가 뭐라든 자신의 결정을 거침없이 밀어붙였고 결국 그녀의 부모도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내 눈에 그 시기 선의 누나는 어쩐지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인생의 급행 열차에 올라탄 사람처럼 보였다.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동기가 그녀를 추동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즈음에는 그녀를 거의 만나지 못했지만 몇 번의 짧은 통화와 어머니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해져 오는 그녀의 행보에서 그런 기운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와 연락이 거의 닿지 않게 된 것이 그녀의 결혼식 이후였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우리 사이에 어떤 거리감이 생기게 된 건 그 무렵부터인 것 같기도 하다. 그전에는 꽤 큰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리감을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친숙했는데 어느샌가 그녀가 훌쩍 나와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어른이 되어버린 듯 느껴졌던 것이다. 그런데 집을 맡기기 위해 내게 전화를 했을 때는 왠지 모르게 목소리에 장난기가 서려 있어서 나는 잠시나마 예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감정을 숨기기 위해 연출된 것이었을지도 모르지만 확실히 효과는 있었는데 나는 어느새 전화통을 붙잡고 그녀에게 지원에 대한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바로 얼마 전에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 순간 새로 사귀게 된 사람에 대해 신나게 떠드는 것은 결코 커먼센스를 지닌 지성인이 취하기에 적절한 행동이었다고는 볼 수 없었을 터였다. 그러나 하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선의 누나가 오히려 반색을 하며 그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로울 거라 생각했는데 마침 잘 됐다고 얼마든지 같이 머물러도 괜찮다고 얘기해줘서 나는 더 부끄러워졌다. 꼭 선의 누나가 그렇게 말해서는 아니지만 내가 남현동 빌라에 들어간 이후로 지원은 그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 그녀는 구로에 있는 무역회사를 다녔는데 집은 강남 쪽이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매일같이 그 부근을 지나야 했다. 남현동 빌라는 학교를 가기 위해 서울의 남북을 가로지르던 나에게나 동에서 설을 오가며 출퇴근을 하던 지원에게나 최적의 위치에 놓인 안식처였다. 처음에 그녀는 선의 누나가 갑자기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그럼 또 어떠냐 하는 마음가짐이 되어 심지어 내가 없을 때도 그 집에 와서 시간을 보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그녀와 나는 그곳을 조금 뻔뻔스러울 정도로 제 집처럼 이용했는데 휴일이면 창을 열어놓고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 밥을 지어 먹고 집 앞 골목에서 연식공으로 캐치볼을 하곤 했다. 지호는 전철이 끊기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적어도 그 집에 같이 있을 때에는 마치 우리가 신혼부부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고 그게 나쁘지 않았다. 이런 말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심지어 우리는 첫 섹스도 그곳에서 했다. 내가 남현동 빌라에 들어간 게 연애를 시작하고 거의 2계절쯤 지났을 무렵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좀 의외라고 생각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지연시키는 데에서 나름의 재미를 느끼고 있었다. 그동안 그런 일이 일어날 뻔한 적이 없었던 건 아니다. 가볍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했던 처음의 스킨십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독점적 연애 상대로 인지하게 된 직후에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긴 했다. 어느 날 지원과 나는 신촌 어디쯤에 있는 이자카야에서 사케를 2병 정도 나눠 마신 뒤 거리로 나왔다. 우리가 실체를 가진 존재로서 한 발짝 더 가까워져도 될 만큼 이미 정신적인 면에서는 꽤나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는 무언의 합의를 이룬 뒤였다. 우리는 조금 어색한 침묵 속에서 모텔이 즐비한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날 꽤 추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들오들 떨면서도 둘 중 누구도 어디 한 군데를 얼른 정해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같은 골목을 몇 바퀴쯤 돌다가 그녀가 조심스럽게 모텔은 우리가 처음으로 사랑을 나누기에 적당한 장소가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꺼냈다. 나는 그 말에 재빨리 동의했다.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꼭 오늘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 다음에 더 좋은 데서 하자. 우리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그런 주제의 대화를 피하는 대신 반대로 유희수단으로 이용하곤 했다. 우리의 대화는 아직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 치고는 꽤 과감한 편이었다. 아무 때나 눈 오는 날 난로 켜놓고 이불 속에서 귤 까먹다가 너랑 하면 너무 좋겠다. 그지? 같은 소리를 한다거나 감자탕을 먹다가 갑자기 그녀가 그런데 너는 뭘 믿고 그렇게 섹시해? 라고 하면 내가 그래서 나랑 자고 싶니? 마침 저기 근사한 호텔이 보이네. 하고 대답한다거나 하면서도 정작 그 일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있었다. 우리는 그런 대화를 할 때마다 서로의 눈에서 상대를 향한 강렬한 애정과 갈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즐겁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나는 그녀를 너무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생각에 잠을 설치곤 했다. 그렇다고 그녀와 실제로 같이 자게 되었을 때 환상과 실제의 괴리로 인해 실망감을 느끼게 된 것도 아니었다. 오랫동안 지연시킨 쾌락을 향유했을 때 느낄 법한 허탈감 또한 느낄 수 없었다. 우리는 처음으로 사랑을 나눈 뒤
남현동 빌라의 햇빛 뜨는 침실에 함께 누워 충만한 기쁨에 사로잡힌 채 그때까지 그 일을 미뤄두길 잘했다고 서로를 대견해 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은 회원동에 있는 알리앙스 프랑스에즈 2층의 소강의실이었다. 나는 어쩌면 파리에서 박사과정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허황된 희망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프랑스어를 시작한 참이었고, 그녀 또한 언젠가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해 본사에서 근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품은 채 공부를 하고 있었다. 둘 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부질없는 희망을 품는 것을 그만두기로 하면서 쓸데없이 수강료만 비쌌던 프랑스어 수업도 함께 그만두게 되었지만, 지원과 나는 그곳에서 서로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연애를 시작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경우는 강의실에서 처음 만난 순간부터 서로에게 끌리게 되리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녀와 나는 수업 시간에 교재에 적힌 기초 예문을 응용해 불완전한 언어로 대화를 나눌 때부터 각별한 감정을 느꼈으며,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끼리 모여 맥주를 한잔하면서도 처음으로 우리말로 대화하게 된 이후에는 단 한 번의 엇갈림이나 망설임도 없이 서로를 향해 직행했다. 우리의 표현에는 막힘이 없었다. 문자 메시지로든 전화로든 서로의 감정을 여과 없이 전달했고, 둘 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보고 싶어 할 때면 그때가 언제든 바로 상대를 찾아갔다. 그리고 한 번 만나면 언제나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는 시간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우리는 둘 다 이전에 몇 번 연애를 해본 적이 있었지만 이런 방식의 만남은 처음이었고, 자유로움과 소속감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전혀 새로운 연애의 세계에 들어오게 된 것을 기뻐했으며, 또 종종 그것을 믿기지 않아 했다. 그때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다른 말로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곤 했다. 넌 정말 대단해. 지원과 나는 어느 순간 그 말이 다른 어떤 말들보다 서로를 감동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가 나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정말 감탄스럽다는 표정을 하고는 조용히 "넌 정말 대단해" 하고 말하면 나는 "아니야, 네가 더 대단해" 라고 대답하곤 했다. 우리는 같이 자고 난 뒤에도 그런 소리를 잘도 했다. 심지어 우리는 엄지손가락까지 치켜 세우며 이렇게 말했다. "넌 정말 대단해." "아니야, 네가 더 대단해." 지금은 물론이고 당시에도 나는 그녀의 그런 말들이 나를 어떻게 그토록 감동시켰는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왜 더욱 열렬히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내가 믿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 내가 정말로 그러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에 대한 그녀의 애정으로 인한 왜곡된 시선 혹은 배려였을 뿐이라고 해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나는 그 시기에 그 말이 필요했고, 그녀가 그 말을 제공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내가 대학원에 들어가게 된 것도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학부 졸업 후 어쩌다가 입사하게 된 승마 전문 잡지사에서 일하며 조금씩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었다. 책상에 앉아 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구글을 검색해 무료로 쓸 수 있는 말 사진들을 찾는 게 전부였다. 캡션에 적힌 말의 품종이 사진의 품종과 같은지 수도 없이 확인해야 했는데, 말의 품종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던 나는 혹시라도 잘못된 이름을 적어 넣을까봐 늘 조마조마했다.
나중에는 구약을 방불케 하는 말의 계보를 거의 외울 지경이 되긴 했지만 트라케너는 홀슈타인을 낳고 홀슈타인은 비엘 코플스키를 낳고 비엘 코플스키는 그때 내가 거기서 1년이 넘게 버틸 수 있었던 건 나보다 2해 먼저 입사한 선배 덕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대화가 잘 통해서 퇴근 후에 지하철 입구까지 걸어가는 동안 떠오르는 아무 주제든 잡고 토론하기를 좋아했는데 가끔은 거리에 서서 1시간이 넘도록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지못해 헤어지기도 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정한 씨 같은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녀는 스쳐 지나가듯 이야기한 거였지만 그 말은 나를 오랫동안 사로잡았다. 어쩌면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는 뜻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나에게는 내가 더 높은 지식의 세계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승인처럼 들렸던 것이다. 그러나 내 회사 생활이 아주 엉망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몇 번의 실수가 있었고 몇 번의 모욕적인 말을 들었으며 몇 번 정도는 모멸감을 느끼긴 했지만 그런 생활에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던 참이었다. 그것보다 나를 괴롭히는 문제는 오래전에 시작되었지만 그때쯤 절정에 달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불화였다. 차라리 회복 불가능한 불화로 인해 서로 완전히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했다면 더 나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싸움과 화해를 반복했고 언제나 끊임없는 별거와 재결합의 과정이었다. 형이 결혼해서 집을 나간 뒤에 그들의 무력 분쟁을 고스란히 목격해야 할 사람은 나였고 나는 그들이 치르는 전쟁의 유일한 민간인 희생자이자 그들이 벌이는 희비극의 단 하나뿐인 관객인 셈이었다. 아버지는 성격이 급했고 섣불리 어떤 결정을 내렸다가도 곧 그것을 번복하곤 했다. 그럴 때면 그는 다른 사람의 말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어머니를 특히 힘들게 했던 것은 아버지가 말할 때의 태도였다. 그는 습관처럼 어머니에게 비아냥 섞인 말로 응수했는데 제3자에게는 아주 가끔 그것이 재치 있는 말처럼 들릴 때도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은 그저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내가 젊은 시절에 아버지에게서 목격했던 조금 폭력적인 성향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언어적인 쪽으로 방향을 튼 결과가 바로 그것이었나 싶다. 그러나 내가 아들로서 평생을 살아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어머니에게도 사람을 견딜 수 없게 하는 면이 있었다. 때때로 그녀는 스스로의 과잉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주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했다. 내가 잡지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직후에만 해도 과격한 언쟁 후에 아버지가 또다시 집을 구해 나가버리자 어머니는 신경안정제 수십 알을 한 번에 털어놓고 시위에 가까운 자살 시도를 했으며 나는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어머니가 삼킨 약을 토해내도록 하기 위해 목구멍에 식염수를 투입하고 있는 동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어머니는 10수년간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나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은 물론이고 어머니 스스로도 자신이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정상이라고 봐야 하는지 헷갈려 했다. 그러나 말다툼 도중 코너에 몰린 아버지가 제정신도 아닌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는 식의 말로 대화를 중단하려고 하면 어머니는 금방이라도 눈앞에서 숨이 넘어갈 것처럼 억울해했다. 이 사람이 이제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네. 진짜 미친 사람 취급을 해. 화해를 하고 싶을 때면 아버지는 나를 그가 머물고 있던 양재동의 원룸으로 불러
5만 원짜리 20장이 든 돈 봉투를 쥐어주며 어머니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할 때 그것을 거절하지 못했다. 그녀는 종종 내게 반나절 동안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인생의 덧없음을 토로하다가 난데없이 그래도 네 아빠만한 사람이 없다 라고 말해서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내가 그동안 보아온 그들의 견딜 수 없는 점들이 나에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서 아버지의 성급함과 무신경함, 어머니의 불안과 자기 연민을 발견할 때면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곤 했다. 내가 대학원에 들어간 것도 어떤 거리감을 획득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나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알리바이를 성립시키기 위해,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고 매달려 볼 것이라고는 그 선배의 사소한 한마디 말 정도였다. 지원의 가족은 내 경우처럼 부모의 불화로 자식들이 괴로움을 겪는 흔한 노동자 계층 가정은 아니었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아버지로 인해 나머지 가족들의 삶이 힘겨워진 케이스라는 점에서 보면 전형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늘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어야 하며 정해진 일정에 맞춰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어긋남 없이 움직여야 하는 집에서 자랐다고 했다. 공군 중령을 지내다 전역하고 법무부에서 행정관으로 일하던 그녀의 아버지는 집안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기준과 규칙을 세워두었는데 지원은 자신도 그 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채 평생을 숨죽이며 살아온 어머니처럼 될까 무섭다고 했다. 어머니처럼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삶을 살면서 어딘가로 떠날 수도 없는 약한 사람이 되어버릴까 겁이 난다는 것이었다. 딱 한 사람, 온전히 내 편인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어째서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 우리 가족도 남들만큼 살 수 있는데 특별히 부족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은데 왜 그러지 못하는 걸까? 딱 한 사람이라는 그녀의 말 때문이었을까? 그 집에서 지원과 함께하는 동안 나는 어쩐지 구원이라는 단어를 종종 떠올렸던 것 같다. 당시에 우리의 관계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는지 깊이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나도 막 연애를 시작한 수많은 다른 사람처럼 TV 드라마 속 연애 이야기에 쉽게 나를 대입하고 다양한 갈래의 복잡 다단한 정서를 단 하나의 위대한 단어, 그러니까 누구도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강력한 편의성으로 인해 빈도 높게 사용되곤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단순화해서 그것에 몰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어쩐지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느 순간 느닷없이 머릿속에 희미하게 떠올랐다가 사라지곤 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게 정말 가능할까? 그때 나는 다소 희망에 찬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도 같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면 내가 그 단어를 떠올렸던 이유는 실은 지원과 내가 서로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저 서로가 어떤 식으로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증거였을 뿐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마침 구원이 필요했던 두 사람이었을 뿐이라고. 우리는 구원까지는 아니어도 남현동 언덕 위에 있던 조용하고 아늑한 빌라가 적어도 우리를 구조하긴 했다고 여겼던 것 같다. 삶의 지난함에서
무기력함에서, 희망 없음에서, 학교나 회사에 있어야 할 때를 제외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진정한 삶의 시간 중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곳은 우리에게 서로의 존재만큼이나 중요한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순서였겠지만 지원과 내가 서로의 존재에 안도하고 기뻐하느라 조금 늦게 그 집의 원래 주인인 선혜 누나 부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남현동 빌라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집에 친숙한 공간과 익숙한 물건들이 늘어가면서 원래 그것들에게 누구보다 애착을 가졌을 이들이 점점 궁금해졌다. 그곳에서 우리가 이용했던 노수저와 일본풍 식기들, 서재에 놓여있던 2인용 가죽 소파, 그리고 배드민턴 채, 야구 글러브, 프리스비 등 둘이서 즐길 수 있는 다종다양한 운동용품들. 나는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는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그것들을 살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해보곤 했다. 나는 잘 몰랐지만 지원의 눈썰미에 의하면 선혜 누나는 안목이 꽤 좋았던 것 같다.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을 사용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들이 어떠한 역사와 전통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게 되었는데 거실에 있었던 작은 나무 스툴은 소박해 보였지만 현지에 직접 가야만 구할 수 있는 일본 장인의 수제품이었고 서재에 있던 플로어 스탠드는 북유럽의 이름 있는 디자이너 제품이었으며 그 외에도 그 집을 채우고 있는 물건들은 단지 필요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취향에 의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엄격히 선택된 것들이었다. 커튼부터 발 매트까지 그 집에 있는 어떤 것도 아무 데서나 대충 고른 것들이 아니었다. 집 안을 채우고 있는 물건들도 그렇지만 그곳을 발견했을 때 그들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끝나지 않을 듯한 언덕길을 올라 지상의 번잡스러움을 뒤로하고 높은 곳에 고요히 자리하고 있는 그 동네를 목격했을 때 그들은 기뻤을까? 그곳에서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줄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빌라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소유로 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들은 설렜을까? 그런데 어떤 일들이 그곳을 그대로 둔 채 마치 낙원에서 쫓겨난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품에 지니지 못한 채 그곳을 떠나게 했을까? 나는 그 집에 머무는 시간 중 꽤 많은 시간 동안 그런 의문에 빠져 있었고 그녀를 만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곤 했다. 선의 누나와 만난 것은 내가 그 집에 들어간 지 3달쯤 지났을 때였다. 그런데 그날 내가 들은 것은 그들이 왜 헤어지게 되었는지가 아니었다. 그보다 조금 더 과거의 이야기였다. 선의 누나가 집에 있는 몇 가지 물건을 챙겨달라고 했는데 집까지는 올라오지 않고 아래에서 받겠다고 했다. 평일 저녁 나는 언덕을 내려가 번화가가 시작되는 곳에서 그녀를 만났다. 버스 정류장에는 경기도로 향하는 광역버스를 타기 위한 사람들이 줄을 지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그동안 집을 보러 온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사실 부동산을 통해 사람들이 올 때마다 매번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미 대강 들려준 내용이긴 했다. 3달 동안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그리 많지도 않았다. 노부부가 오래된 차를 몰고 온 적이 한 번 있었고 직장인으로 보이는 40 정도 되는 여자가 여러 차례 약속을 변경하다가 어렵게 시간을 맞춰 평일 늦은 시간에 집을 보러 오기도 했고 내 또래쯤 되는 듯한 젊은 여자가 다녀가기도 했다. 그녀는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는 것 같았는데 신랑 될 사람과 다시 한번 오겠다고 하더니
그 후로 연락이 없었다. 나는 그들이 집을 보러 와서 주로 어디를 살폈는지, 얼마나 머물다 갔는지, 어떤 표정으로 어떤 질문을 하고 그 말에 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그들이 머물다 간 시간과 거의 동일한 러닝 타임으로 재현해 주었다. 그리고 선의 누나가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애써 그들이 집을 보러 왔을 때 얼마나 집안의 정돈에 신경을 썼는지 열심히 어필했다. 내가 그 집에 너무 오래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런 눈치를 보이자 선의 누나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해 주었다. 금방 나갈 것 같았으면 내가 더 있었겠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잠시 있다가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는 그 집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선의 누나에게 나는 그 집이 너무나 마음에 든다고 얘기했다. 돈만 있었어도 내가 제일 먼저 샀을 거라고 말이다. 적절한 말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선의 누나는 그 집을 샀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그날 약간 감상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내게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물건들은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 소품들이었는데 그 물건들이 그녀의 마음을 감상에 빠지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그녀가 감상에 빠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들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선의 누나는 결혼 준비를 할 때 그동안 살아왔던 곳과 가능한 한 다른 곳에 살고 싶었다고 했다. 그녀는 매일 퇴근 후에 혼자 새로 정착할 곳을 찾아다녔고 어느 날 땀을 비오듯 흘리며 오른 언덕에서 그 빌라를 발견했을 때 바로 그곳이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맨 그 집이라는 확신을 얻었다는 것이다. 선의 누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이 선택한 것들로만 채운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뻤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가 그 공간에 가장 먼저 들인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그녀의 전 남편이었다. 그녀는 다음 날 날이 밝자 그와 함께 그 집을 다시 보러 갔던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돈 때문에 가난한 배우였던 정훈이를 버리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던 그 사람을 택했다고 수군거렸던 거 알아. 나는 차라리 그 사람이 가난했으면 했어. 어딘가에 장애라도 있었다면 하는 생각까지 했다니까. 그러면 남들한테 괜한 소리를 듣지 않을 테고 정훈이한테 느낀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덜했을지도 모르지. 처음에는 사람들을 납득시켜 보려고 했어. 내가 그 일에 대해 스스로를 납득시켜야 했던 것처럼. 나중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내가 끝까지 미안하게 생각했던 건 정훈이 뿐이었어. 그런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 애가 날 보살펴줬던 1년 동안에는 나도 그 애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 말로 한 적은 없었지만 병상 옆 간이 침대에서 불편한 자세로 자고 있는 그 애를 보면서 평생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까지 했어. 내가 그 사람을 만날 거라는 걸 알았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았다면 그 애에게 미안한 일은 하지 않았을 거야. 그걸 알았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애를 깨워 집에 돌려보냈을 거야. 알지? 이건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이야. 그녀는 여기서 이렇게 부연했다. 그런데 나는 당연히 알지 못했어. 나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라. 정훈이에게 느낀 고마움이나 애정과는 별개로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야. 그건 거부할 수 있는 종류의 감정이 아니었어. 살다 보면 결코 거부할 수 없는 것들이 찾아오곤 하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선택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었는데 내가 달리 어쩔 수 있었겠어. 실제로 그녀가 이렇게 쉬지 않고 한 번에 말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거의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마치 그 말들을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처럼 누구에게든 쏟아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듯 내가 끼어들 틈도 없이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자리를 옮겨 차가 끊길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카페에 앉아 있었지만 그날 내가 그녀에게 들은 이야기는 그게 전부였다. 그들이 어쩌다가 헤어지게 되었는지는커녕 나는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막차 시간에 맞춰 지하로 내려가는 그녀를 배웅하고 다시 언덕으로 올라왔다. 나는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그 집에 머물렀다. 처음에는 너무 금방 집이 나가버릴지도 모른다고 내심 걱정을 했지만 그건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생각이었다. 벚꽃이 모두 지고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자 가끔씩이나마 집을 보러 오던 사람들의 발길도 뚝 끊겨버렸다. 학기가 끝나고 나는 자주 학교에 나갈 필요가 없어져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는데 주로 사찰까지 산책을 가거나 책을 읽었고 그 외에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지냈다. 한여름이 되자 지원은 야근이 잦아졌고 남현동에 들를 틈도 없이 집으로 가야 할 때가 많았다. 나는 선의 누나와 만나고 들어온 날 이후로는 어쩐지 그 집이 이전만큼 아늑하지만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혼자 남아 거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자면 왠지 쓸쓸해졌고 때로는 그곳에 남아있는 물건들과 함께 버려진 듯한 기분까지 들었던 것이다. 물론 지원이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지만 그녀가 돌아가고 나면 마치 폐장 시간이 지나 모두가 떠난 유원지처럼 집은 순식간에 정막에 잠겼다. 그녀를 지하철 입구까지 배웅하고 다시 언덕을 올라 빈집의 문을 열면 닫아두지 않은 창문에서 풀벌레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고 그 소리에 나는 조금 더 외로운 기분이 되곤 했다. 그래서였던 것 같은데 지원이 처음으로 그 집에서 온전히 밤을 보낼 수 있게 된 날 나는 그녀에게 조금만 더 자주 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녀와 나는 그동안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고 보고 싶을 때는 보고 싶다고 상대를 필요로 할 때는 네가 필요하다고 곧바로 말했지만 어쩐지 그때 내가 한 말은 그 말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말한 건 아니었고 우리가 처음으로 한 침대에서 아침을 맞을 수 있는 날이었기에 약간은 들뜬 기색을 보이며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러겠다고 했다가 잠시 후 그러고 싶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녀가 뜻밖의 진지하게 대답해버려서 우리는 왠지 모르게 잠시 서먹해졌다. 그러나 곧 지원과 나는 식탁에 앉아 내가 차린 음식을 함께 먹으며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가 아버지의 해외 출장으로 하루 정도는 빌라에서 자고 갈 수 있다고 며칠 전부터 예고를 해서 내가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날 선의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전에도 지원에게 선의 누나를 만났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는데 내 기대와는 달리 그녀는 큰 인상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런 반응에 조금 실망했지만 생각해보면 그건 그저 단순한 이야기일 뿐이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이야기.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떠나게 된 이야기. 흔한 이야기였다. 그날 밤 우리는 사랑을 나눈 뒤에
속옷만 대충 걸치고 침대에 누웠는데 나는 한동안 잠에 들지 못해 뒤척였다. 우리는 처음에는 몸을 포개어 누웠다가 곧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 조금 떨어져 누웠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나는 그녀가 잠든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녀는 몸을 틀지 않고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말 어쩌다 헤어졌을까? 나는 그 말에 대답하려다 곧 딱히 대답을 바라고 한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냥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다시 찾아온 침묵 속에서 나는 새삼스레 내가 낯선 곳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창가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점점 아득해졌고 나는 문득 끝나지 않을 시간에 갇혀서 텅 빈 공간을 떠다니고 있는 사람이 된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왠지 그 밤은 영영 지나가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그것은 내게 앞으로 다가오거나 다가오지 않을 무수히 많은 행복한 시간과 외로운 시간의 징후처럼 느껴졌다. 나는 비스듬히 누운 채 아직 잠들지 않았을 지원의 윤곽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어쩌면 그들의 유령들이 아닐까 생각하면서